3년 만에 1억의 종잣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그 월급쟁이 관점에서는 상당히 빨리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으면서 첫 재테크, 첫 집을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재테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월급 중에 한 사람의 월급을 완전히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맞벌이가 아니라면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다양하게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3년 안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저의 경우에는 300만 원씩 만약에 1년을 모으면 3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맞벌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저는 월급이 적을 때는 사실 안 먹고 안 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만약에 월급이 300이 안 되거나 또는 300만 원이 별로 안 넘는다면 사실 안 먹고 안 쓰는 것만으로는 종잣돈 1억 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어떤 부수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해서 부수입을 무조건 나의 월급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입을 높여야 그 안에서 뭘 모아도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수입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데 집중하라. 첫 번째, 돈을 일하게 하라. 나의 월급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때 남는 돈을 저축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축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소득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와도 모이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일단 두 사람 월급 중에서 한 사람의 월급을 자동 이체를 시켜놨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다시 빼오게 되잖아요. 근데 왠지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 넣었었는데 다시 뭔가 빼는 느낌은 뭐지 내가 월급을 저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못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수입을 만들까? 아니면 이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월급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먼저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시키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체크카드를 꼭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현금 사용 또는 체크카드인데 왜냐면 이 3번째인데요. 3번째는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다면 짧지만 어쩌면 굉장히 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인내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기간은 사실 3달만 해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3년을 꾸준히 하려면 자신을 힘들 때도 좀 계속 가게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에게는 제가 그때 원룸에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원룸에서 벗어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또 투룸에 살 때도 빚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빚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제 이런 목표, 저는 이사를 3번을 다녔거든요. 3년 동안 월세로 이사를 3번을 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게 내 집이 진짜 있어야겠다.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면 아이도 데리고 이렇게 매년 이사를 다니거나 월세를 높여주면서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번째 해에는 내가 진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각각의 매 해마다 본인이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만 하는 자신만의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거야. 이제 이런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룸에서 벗어날 거야. 또는 빚이 들어오는 곳으로 갈 거야. 또는 나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이사만 다니면서 평생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나를 정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매해 딱 목표가 정해지면은 본인이 뭔가 돈을 쓰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그래도 인내할 수 있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될 만한 목표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 전까지 솔직히 저는 돈을
정말 못 모았고요. 그래서 사실 원룸에서 시작할 때는 종잣돈 1,500만 원? 그 보증금 1,500이 제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그 전까지 저는 목표가 뚜렷하게 없었고, 돈이 생기면 인생이 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돈 생기면 뭔가 어디다 써야 되지? 뭐 이제 이런 고민. 그리고 이거 뭐 할까? 또는 뭐 여행 갈까? 아니면 뭘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내가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돈은 내 삶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뼈대와도 같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소득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약간 좋으면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지금같이 안 좋으면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좀 추천할 만한 좀 괜찮은 그런 부업이 있을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실 정말 지금 같은 때에는 오히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익보다는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어쩌면은 저는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양한 부업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는 통신 판매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G마켓 뭐 이제 이런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죠. 스마트 스토어의 약간 조상과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다양한 항목들을 했죠. 예를 들어 뭐 겨울이 되면 뭐 이렇게 장갑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여름에는 뭐 손선풍기, 그리고 뭐 시즌별로 뭐 이제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그때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의외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자동화 시스템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것까지 막 업로드를 하고 제품을 막 상세 페이지 만들고 올리고 이러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단 맞는 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일단은 모든 걸 한 번은 다 시도를 해보되 작게라도 시도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게 좀 나한테 맞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맞았던 거는 저는 그렇게 통신 판매업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또 제가 그 통번역 에이전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거죠. 통역을 원하는 업체와 또 통역사, 번역사 이렇게 중개하는 것도 했었죠. 다양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에이전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여러 가지를 무조건 조금은 시도를 해보되 그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딱 있다면 그거에 집중. 예를 들어서 골고루 시간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80대 20으로 거기에만 몰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한번 20, 20, 20, 20, 20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80으로 완전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그땐 좋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던 이유는 장이 굉장히 좋아서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제가 첫 집을 샀을 때도 2008년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여서 맞아요. 네.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이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부동산 사고 나서 바로 이익이 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도 2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익이 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위기인 것도 맞아요. 근데 어쩌면 또 아직까지 난 재테크를 시작을 못했고 나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주식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막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사실 어떤 위기인 거잖아요. 위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주목했던 것이 약간 마스크 그리고 이런 마스크 주식 뭐 이제 이런 거나 이 관련된 주식들을 약간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또 어떤 관점으로 또 보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열려있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성격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내심이 많다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인내심 없어서 단기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좀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라면 투자해 놓은 그 자금을 위기라고 해서 바로 빼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도 그대로 묻어 놓을 수가 있고 사실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이 항상 이 파도처럼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유 자금으로 했고 그리고 생활비는 꾸준히 나오는 상태에서 그 자금을 투자를 했다면 시장이 약간 다운됐을 때 오히려 자신은 조금 더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도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본인이 너무나 이제 과욕,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거 조금 결과가 좋네 라고 해서 더 끌어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막 빌리고 여기저기 이제 대출을 또 막 끼워서 막 투자를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내가 생활비는 없어서 돈은 당장 필요한데 이걸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는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본인에게 여러 가지를 한 번은 시도해 보되 나에게 좀 적합하고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할 때도. 그리고 꾸준하게 좀 흥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뭐 주식, 부동산, 사업, 뭐 이 중에서 고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고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고른 거에서 나에게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80의 노력을 그쪽에다 몰입하고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1년치 생활비는 예비금으로 남겨두고 투자를 꼭 남은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부동산은 4년 정도를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막 오늘 넣었는데 막 다음 주에 막 팔아야 되고 막 이런 투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확실히 또 자기한테 맞는 그런 네.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그 인터뷰 때마다 말씀해 주신 1억 모으기 네. 이 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금보다 나은 1억 모으기 팁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뭐 분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유혹하는 거 아니냐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경매가 저는 해봤을 때 적금보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경매 적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돈이 없이 저도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청약을 하고 이럴 여유도 없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은 일반 적금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적금을 하더라도 그만한 수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매 적금이라는 걸 하는데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도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빌라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 적금 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경매로 차라리 여러분이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적금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것만 되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한번 제가 표현을 뭐 빌라로 월 1,000만 원 용돈 벌기라고 제가 해서 이제 카페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남동구 구월동이라고 인천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오래된 빌라라고 표현할게요. 그 빌라들이 좀 저렴하게 잡으시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2020년, 2021년에 좀 많이 잡았던 물건들인데 대략적으로 전용 면적 한 13평 되는 빌라입니다. 빌라가 감정가가 한 8,800만 원 나와서 제가 실제 저희 법인으로 낙찰받았던 게 한 4,500만 원, 한 절반 뭐 정도 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었죠. 근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뭐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사실 좋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겉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상태가 많이 뭐 곰팡이도 쓸기도 하고요. 좀 그렇죠. 뭐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낙찰을 받아서 조금 손을 댄다고 표현하는데 수리를 조금 합니다. 근데 뭐 아주 큰 게 아니라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작으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도배, 장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바꿉니다. 방금 보셨던 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멋있네요. 저거. 네, 느낌이 뭐 아주 좋진 않아도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 이 느낌에서 살짝 손을 댔더니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만 되면 사실 사람 심리가 똑같은데 겉에가 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내까지 낡았다면 사실 좀 그런데 올라와서 봤을 때 아내가 깨끗하면 사람 심리가 괜찮네라고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뭐 전세든 매매를 할 때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방금 보여준 것처럼 4,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수리 조금 하고 돈 1,000만 원 안 들이는 상태에 수리를 해서 이걸 얼마에 했냐면 여기 그 금액까지도 아예 의심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제 이름도 나와 있고 이렇게 법인으로 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4,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임대차를 곧바로 했어요. 임대차를 해서 얼마 했냐면 8,500만 원 임대를 했어요. 야, 거의 더블이네요? 네, 4,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8,500만 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곧바로 또 매매까지 했어요. 그래서 9,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야. 이게 채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채 1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주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그거랑 상관없었는데 다만 좀 감사하게도 부동산 재개발을 카더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곤 있었습니다. 근데 전 그건 상관없이 실제는 지금은 시세가 더 올랐지만 저는 이게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제가 잡은 가격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남아도 좀 만족하거든요. 뭐 사실은 2배 가까이 올랐으면 정말 만족하죠. 정말 많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가지고 채 1년도 안 돼서 제가 12월 2일 날 잔금 치르고 한 800만 원 정도 돼서 수리한 다음에 곧바로 6월 달에 9,500만 원 잔금하고 이것까지 했을 때 1년? 아니 6개월 정도 만에 차에 뭐 한 3, 4천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괜찮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사진에 또 보여드려요. 추가로 또 잡았던 한 4,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물건을 곧바로 보시면 전세로 또 8,200만 원 났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싸겠지만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매매도 1년도 안 돼서 9,200에 팔았어요. 뭐 5천만 원에 잡았다고 치고요. 뭐 여유 있게 6천만 원 뭐 기타 비용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3천만 원 남았으면 1년도 안 돼서 남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전 법인이니까 주택은 대출이 안 됐지만 개인분이시라고 한다면 4천만 원, 5천만 원 낙찰 받으셔서 대출을 받으시면은요 80% 90%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적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반값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 돈 한 10%, 20%,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괜히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된다, 집주인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렇게 했던 사례. 그러니까 이게 저는 1년 이때 시점에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잡았었습니다. 그럼 1년으로 치면 12개니까 12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용돈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었죠. 이런 케이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사실 1년도 안 돼서 막 네. 거의 더블로 이제 파시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ROI가 높고 네.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 수익률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준인데 네. 결과적으로 물건을 좀 잘 골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그 고르는 팁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팁이 있는 걸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이게 어려운 물건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물건이 이런 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팁이라고 드릴 것도 없는 게 이런 물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고 처리하는 것도 실제 제가 계약서를 하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제 이름까지 개인정보를 다 오픈할 수 없으니까 이름까지 오르는 걸 다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제 책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수능 공부나 이런 정도 수준도 아니라 여러분이 조그만 공부하시고 그 대신 시세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팁이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임대 시세는 실수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실수하신 다음에 꼭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아파트는 시세 파악하기가 너무 쉬운데 빌라나 상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 조사라고 하죠. 임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게 팁이라면 팁일까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빌라 최근에 약간 뭐 빌라 전세 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낮아졌죠. 부분이고 맞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약간 그래서 좀 싸진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맞는 말씀이세요. 두 가지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닌 게 말씀처럼 더 싸게 잡는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경매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아주 어려우니까 어려운 물건이 많이 나오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말할게요. 빌라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심리가 바뀌지 않아서 조금 매도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싸게 잡았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1억짜리를 저희가 예전에 한 70%, 한 7천만 원에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방금처럼 한 50%, 5천만 원에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게 편히 죄송스럽지만
사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강남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조금 좀 외진데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달동네에 살 수도 있고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아파트만 사시는 것도 아니고요. 뭐 빌라나 단독주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수요층은 각 층에 맞게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아직까지도 허그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로 해서도 뭐 문제 없이 그 전세계처럼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이 하는 거에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